너무 쓰라렸는데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과목에서 A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사장실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진짜 미쳤나봐요, 지금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저는 호주에서 간호 유학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뭔가 잘 해내고 있는 사람의 모습만 보여드렸잖아요.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이 호주 유학의 길에 오기까지 전에 정말 진심을 다해 준비했고 결국에는 실패했던 캐나다 탈조선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2017년, 2018년쯤에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탈조선이라는 말이 정말 대대적으로 유행했었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나도 한국을 떠나볼까? 하고 고민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오늘은 그 실패의 과정과 거기서 제가 얻은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건 대학교 때 교환학생을 가면서부터였어요. 제가 지냈던 곳은 위니펙이라는 캐나다 한가운데에 있는 굉장히 추운 지역이었지만 그 평온한 분위기가 너무 좋게 느껴졌습니다. 바쁘고 항상 불이 켜져 있는 한국 사회와는 다르게 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다들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문화도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않고도 주택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라든지 선거철에는 각자 주택 앞에 지지하는 정치인을 응원하는 피켓을 걸어둬도 서로에게 테러를 하지 않는 그런 포용성 같은 것을 보면서 캐나다라는 나라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한국과는 다른 장점들이 많이 눈에 띄면서 저는 캐나다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여기 좋아 보인다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를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했죠. 알아보니까 캐나다 이민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특정 주에서 한국에서 캐나다로 자격증을 전환하고 이주를 원하는 다른 주로 자격을 다시 전환하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요. 또 컬리지에 입학하는 방법도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유아교육과에 들어가신다든지 사회복지 관련 전공인 소셜 서비스 워커 학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일 경험을 얻은 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서 영주권을 얻는 방법이 당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온타리오주에서는 특정 전공의 석사를 따면 영주권을 주는 석사 이민이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민법은 2019년의 이야기라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제가 2014년에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당시 2015년에 그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취임하면서 2020년까지 이민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기조가 꾸준히 이어졌고 최근에는 좀 캐나다 이민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민법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 길을 진심으로 고민했는데 결국 사회복지 석사 전공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평소 여러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좋았거든요. 특히 이 전공을 선택한 외국인은 이민자를 돕는 센터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이거 진짜 나랑 잘 맞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소셜 서비스 워커를 선택했다면 좀 더 빠른 그리고 보장된 길이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좀 석사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정해지자마자 입학하고 싶은 학교를 알아보고 IELTS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 때 집 근처 학원에서 2달 정도 IELTS를 가르치는 곳이 있어서 다녔는데 IELTS를 가르쳐주던 선생님께서 호주에서 공부하셨던 분이었어요. 단순한 요령을 가르쳐주시기보다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게 저랑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을 2달가량 다니고 나서부터는 혼자 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오전 11시에 가서 저녁 7시나 8시 정도에 돌아오는 식으로요. 근데 그때부터 좀 정신건강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닐 때부터 듣기랑 읽기는 너무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모의평가를 보면은 거의 8에서 8.5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 정도면은 어디 가서 가르쳐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말하기랑 쓰기였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말해야 되고 유창하게도 해야 되는 게 IELTS 시험인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공부 자체를 자꾸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IELTS 시험비가 33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대학원 지원 기간 전에 입학에 필요한 지원 점수를 한 번에 만들어야 한다. 왜냐면 시험비가 비싸니까. 그렇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시험비가 너무 비싸니까 실패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실패할 기회가 적다는 거는 사람을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회적 안전망, 즉 뒷배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요. 아무튼 오버롤 7.0이 그 대학원의 지원 자격이었는데 목표였던 7.5는 받지 못했고 두 번의 시험에서 모두 7.0을 받았습니다. 영어 점수는 만들었지만 또 다른 산이 남아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지원하려면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이라는 선수 과목을 들어야 했는데 제가 학부를 다닐 때는 이 과목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부를 졸업한 뒤라서 이 과목을 들을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학점은행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학점은행에서 이 과목을 들은 후에 캐나다 대학원에 입학 지원을 할 때 인정받은 사례를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온라인 대학 과정을 듣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서치를 통해서 알아냈고, 그래서 한 과목을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텀블벅으로 여성용 트렁크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번 수익을 거의 그 한 과목에 털어 넣었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온라인 과정임에도 튜터가 메시지도 봐주고 또 첨삭도 꼼꼼하게 해줬습니다. 그 결과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과목에서 A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아마 제가 해외 수업도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추천서도 받아야 했어요. 대학교 때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과 모의유엔, 제가 대학생 때 모의유엔이라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행사에 참여했던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흔쾌히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근데 대학원에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직장경험 추천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당시에 복지 관련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내년에 그 캐나다에 있는 사회복지대학원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지사장실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냐 이런 거를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엄청 유쾌하게 잘해라, 가서 잘하고 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추천서도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품을 들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장 아쉬운 게 바로 전략의 부재였습니다. 주변에 해외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이 당시에는 정말 제 주변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한 학교에만 지원하는 그런 낭패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진짜 미쳤나봐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지역을 막 꽤 골라가면서 약간 너무 시골 말고 좀 도시에 있는 그런 학교만 지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회복지 석사 대학원이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깡촌일 리가 없는데 그때는 좀 골라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또 호주에 올 때는 지역을 안 가리고 왔는데 그때는 정말 덜 되었던 거죠. 결국 결과는 탈락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장기간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는데 그해 그 과정에서는 외국인을 뽑지 않았다고 쏘리라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낙심했어요. 아직도 그 메일을 받고 침대에 거꾸로 누워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 살던 그 원룸 베란다가 침대 헤드 쪽에 베란다가 있었는데 그 베란다 문에 비친 희미한 빛이 제 얼굴을, 자는 얼굴을 깨우는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2박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내가 이만큼 쏟아부었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절절히 느끼면서 너무 쓰라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 실패 이후에 저는 좀 전문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호주에 와서 간호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지원을 하고 난 직후에 코로나 사태도 생겼고 또 취업도 했었고,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누군가는 돌아서 호주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돌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인생의 어떤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실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호주 간호 유학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학교에만 지원하는 바보 같은 짓도 하지 않게 됐고요. 실패할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교훈도 얻지 못했겠죠. 그렇게 해서 캐나다 이민에 대한 마음은 접게 되고 또 2년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뭔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꿈은 완전히 접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가시고 또 다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한국에 살면서 느끼는 어떤 것들이 저를 호주로 나오게 도화선을 만들어 주게 됐는데요. 주변에 아무도 유학을 갔거나 이민을 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캐나다로의 유학 도전은 정말 큰 선택지였고 돈도 시간도 많이 들였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과정을 겪고 계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는데도 실패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끝은 아니라는 것을, 인생 진짜 끝장내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좋은
좋은 길로 안내해주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것도 분명히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큰 좌절 끝에 더 좋은 길을 발견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호주 유학생활의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